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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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표님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책, 되게 하는 힘, 해내는 감각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막 좋은 부분은 어휴, 다 많이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철상이라고 합니다. 되게 하는 힘, 해내는 감각에 관하여의 저자이고요. 이 책은 제가 26년간 광고와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가졌던 생각들을 가지고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또 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감각은 무엇인지를 제가 일했던 광고 마케팅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일종의 저한테는 반자서전,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반성문, 이런 두 가지의 기분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쉽다고 하셨는데요. 내용이 깊이가 있어요. 수월하게 읽히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근데 자화자찬은 좀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이제 대신 여기 이력을 보면요. 칸 국제 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공부는 정치학으로 석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광고 업계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뭐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광고 전공을 했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저는 연결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탑에 오르셨어요? 광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광고를 표현하셨던 부분은 광고를 전체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제작의 영역,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빙산으로 보면은 바로 이제 보여지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제가 정치학을 이제 학부와 대학원을 정치학을 했지만 이 광고와 정치학이 그렇게 아주 먼 별나라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 광고도 정치학도 결국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도 광고도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설득할지, 즉 사람과 설득이라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도 사람을 상대하고 설득하는 일이고, 광고도 소비자를 설득하는 일이고, 거기서 공통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공부의 화두가 그런 공감과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생산의 마무리 단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역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광고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일인데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광고 없이는 팔리지 않는데 되게 하는 힘, 해내기까지 그 남다른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소비자가 제품이나 혹은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실 요인들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죠. 마침 뭐 세제가 떨어져서 필요해서 살 수도 있고, 혹은 광고나 마케팅,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제품을 좋게 생각할 수도, 구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의 노하우라고 하면은, 그래서 어떤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결국 이 제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지, 혹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제품을 떠올리게 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제품 너무 좋다,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필요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보다는 좀 더 큰 마음이 되겠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중에서 가장 이 제품을 원하게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어떤 연민일까? 동정심일까? 즉, 우리의 본성 중에서 어떤 마음이 가장 붙여서 효과가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본성을 자극하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저의 노하우입니다. 음, 심리학 책을 읽으셨어요, 혹시? 심리학 책은 물론 읽습니다. 근데 제가 어, 드린 네. 말씀은 이 광고나 마케팅 쪽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꼭 광고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관련돼서 사람의 마음을 공부해야 되거나 그것을 어, 움직여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학문과 그 일의 영역에서는 다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일 겁니다. 꼭 광고 마케팅만은 아닐 거예요. 책 안에 보면요. 그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내 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내 편 만드는 거 저도 좀 필요하거든요. 일을 하는데
사실 마케팅은 네. 물건을 파는 거는 맞아요. 근데 마케팅의 이제 변천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전에는 어떤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팔 것인가 해서 출발을 했죠. 우리가 소비자를 내 앞에 있는 팔아야 될 대상이다. 혹은 내가 사냥해야 될 사냥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그 사냥감이 어디를 다니는지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를 찾아내서 미리 가서 덧도 놓고 숨어 있다가 창을 던지고 혹은 한 번에 소비자를 딱 명중시키기 위해서 뭐 활을 쓰기도 하고 사냥 도구를 좀 더 날카롭게 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어렵게 돌아다니면서 사냥할 게 아니라 커다랗게 내가 목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저들이 살게 하면 굳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사냥하지 않아도 충분한 양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즉 저희가 수렵의 시대에서 나중에 인류가 진화되면서 목축의 시대로 바뀌게 되잖아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가 필요한 소비자들을 우리가 신제품을 가지고 조금 과장된 메시지로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우리 제품을 사게 하는 것이 과거의 원시적인 행태의 마케팅이라고 하면 지금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를 내가 어렵게 과장하지 않더라도 내 편이 되면 우리 제품을 이해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해주고 반박하지 않고 그렇게 제 주변에 머물러 있게 되면 훨씬 더 제가 마케팅하는 쪽에서는 편을 만들면 마케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려면 그 방법은 신뢰를 쌓아서 브랜드를 만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소통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이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엔 더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즉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 많은 정보의 교류가 있게 되면 소비자들은 좋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정보의 교류 좀 많이 물어보고 답을 듣다 보면 서로 오해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나요? 아, 안 친해서. 내 편이 되면 저를 응원해주고 이유 불문 따지지 않고 저의 음,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심지어 주변에 소개도 해주고 음,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든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영악한 마케팅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명확한데, 신뢰와 믿음과 정직이 바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서 소비자들이, 영악하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네, 보면 네. 적은 노력에 비해서 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 보면 영악해 보이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바탕은 소비자들을 대하는 솔직한 마음, 진정성 이런 음. 것들이 바탕이 되는 거죠. 책을 처음 볼 때는요, 제가 즐겨 읽는 문학이나 철학책이 아니었고, 광고 얘기구나. 그렇지만 내가 광고 분야는 잘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잘 읽고 나니까 인문학 서적에 가까웠어요. 거짓이 판치는 사회에서 사실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일이 유의미하다. 이거 저 와닿아서 조금 더 보충해서 듣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 마케팅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는 효과적인 것은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다르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음, 제품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좀 더 발전적이고 좋아지려면 다른 사람의 그런 획일화된 삶이 있다 보면 그 삶에서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만약에 사실을 말하는 세상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음. 근데 속상하고 서글프게도 지금은 굉장히 많은 거짓과 혹은 과장이 쉽게 보여지고 판을 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솔직하고 담백한 것이 오히려 더 유니크하고 음. 다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서 솔직하고 담백한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그
구독자분들이 여성분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많은 멋진 프로포즈들이 있죠. 네. 뭐 정말 근사한 곳에서 쫙 통으로 다 빌리고 네. 멋진 선물 하늘에 드론도 뜨고 저희가 드라마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프로포즈들이 많아요. 근데 좀 그런 것도 좋겠지만 좀 담백하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나 너 좋아. 음. 그런 지 좀 됐어. 근데 음. 내가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네. 그동안 미적거린 시간만큼 내가 좀 더 잘할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좀 다르고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설렐 아, 뻔했어요. 사실 뭐 누가 해도 사실 네. 손속구면은 다 되길 것 같긴 아, 한데 네, 네. 이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솔직하고 담백한 것이 오히려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것이 음. 요즘의 세트인 것 같아서 예,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해요. 멋진 말씀이세요. 쉬는 것도 목표다. 이렇게 쓰셨어요. 요즘 MZ 세대들은 조금 쉬긴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휴식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쉰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살면서 제일 최악일 때가 네.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거꾸로 쉴 때 일 생각하고 일하면서 쉬고 싶다. 어디 가서 편하게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쉴 때는 정말 최대한 많이 내려놓으려고 해요. 다 느슨하게 풀어놓으려고 하고 쉴 때는 생각도 좀 안 하려고 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오죽하면 생각에도 힘력자가 들어가서 정신력이라고 하겠습니까? 힘을 많이 빼려고 해요. 음. 그래서 멍해지는 순간을 좀 즐기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사실 좋아하는 게 저는 집에 강아지들이 좀 많아요. 몇 남양주 마리? 칠둥이라고 저희 집에 강아지 7마리 있습니다. 와, 그 강아지들이 많다 보니 이제 애견운동장 같은데 강아지들을 데리고 가서 풀어놓죠. 그러면 이제 음. 강아지들은 뛰어놀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그 거기 의자에 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는 걸 좋아해요. 광고라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앞에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발표. 경우가 예, 왕왕 있습니다. 예. 그 전 남친이 광고법이 아니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때 발표, 말하기 이런 거 잘 안 배웠거든요. 근데 예, 어떻게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발표하시고 또 스트레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그 좀 어감, 스트레스 이런 건 또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게 남들 앞에서 무언가를 발표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 책에도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내용을 쓰긴 했지만 사실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자신감은 남, 다른 데서 오는 자신감, 뭐 힘이 센 뭐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결국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내가 오늘 발표할 사람이면 이 발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누가 제일 많이 알죠? 내가 이 방에서 뭐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내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라는 음. 자신감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발표를 하게 되는 이 광고나 혹은 이제 준비물은 여러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어떤 복합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지를 적어도 내가 그 과정, 그리고 필요한 얘기만큼은 다 해야 되겠다. 즉, 말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정도는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것이 음.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다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했대요. 음. 그랬더니 훨씬 더 발표가 편해지고 부드럽게 잘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음. 발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필요한 말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은 발표라고 생각을 해요. 아. 기본을 잘 지키고 건강한 인성으로 이 사람들을 고생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고 내가 해온 일을 잘 설명해야겠다. 그 마음가짐이 더 예, 중요하네요. 그렇죠. 막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고 목소리 막 이런 것보다도 진심을 좀 더 담아야 되겠네요. 그게 예. 자신감의 원천이네요. 이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자신감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전달하는 바를 상대방한테
잘 전달을 해서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인데, 결국 손동작 혹은 뭐 시선 이런 것을 이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사람이 신경 쓴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미 그 PT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미 망한 PT에서 뭐 손동작, 시선 처리가 뭐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음,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핵심 네, 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이 좋은 대학을 나오셨는데, 책에 보면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대안학교를, 제 두 아이를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이 이제 서울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앞이었는데, 뭐 유명하죠. 서초동, 네, 그 네. 강남이면.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선행학습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거예요. 아,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가요? 네, 네. 선행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뭐 열 하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열을 배우는 건데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배우게 하는 거죠. 즉, 어차피 다 배울 거 조금 더 일찍 안다고 해서 그것이 또 똑똑한 아이처럼 보이는 착시였던 거죠. 근데 그 착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뭐 잠도 잘 안 재우고 공부에 이제 내몰았던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 당시에 그 부모님들의 생각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내 아이에게 다른 아이에게 없는 경쟁력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쟁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일찍 배우는 것이 과연 경쟁력일까? 그리고 그 경쟁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어디다 쓰라고 저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걸까? 결국 내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라고 저 친구들을 제끼라고 주는 것이 경쟁력일까? 그리고 선행학습이 유행이면 다들 선행학습을 하면 과연 저게 경쟁력이 될까? 다 똑같은 무기라면 내가 창을 갖고 있는데 저 친구도 창을 갖고 있다면 저게 경쟁력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안학교를 옮기게 된 생각을 그냥 추리학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들 날카로운 경쟁력이라는 무기, 뭐 창이 됐든 칼이 됐든 그것을 갖추는 삶을 살 때 대안학교를 보내서 우리 아이가 무기가 없어도 되는 그런 싸움이 없는 세상에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 둘을 이제 대안학교를 보냈죠. 근데 보통 대표님처럼, 어, 좋은 학교, 좋은 회사, 그리고 잘 승진하시고, 어쨌든 경쟁력에서 잘 이겨나오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채찍질을 하고, 너도 이렇게 해서 이런 학교를 나와야지,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음, 그게 되게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그런 정석적인 저희 또래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고 나와서 야간 자습해서 이제 대학 나오고 음. 이제 대학원 마치고 어, 그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이렇게 온 거죠. 저는 평균 이상의 학력 그리고 평균 이상의 평균보다 좀 나은 그런 회사 생활해서 이렇게 이제 마친 셈인데, 제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산다고 하면 잘해봐야 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고 더 좋은 삶을 살 자격도 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엘리트 코스를 겪으신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어디서 원천이 있었나요? 그 생각은 이제 제 아내의 공통된 생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앵글을 놓고 보면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과연 내가 행복했을까? 밤 음, 11시까지 남아서 야간 자습을 하고 문제를 더 외우고 옆에 친구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돌이켜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까 싶어요. 음, 저는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확실한 불행을 선택했던 경우죠.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확실한 불행을 강요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강요하는 것이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생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 고3이면 이제 총 12학년이죠. 일생으로 보면은 뭐 6분의 1, 7분의 1이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불행하고 그 뒤가 행복하다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는 기간 내내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아간다면 앞에 12년이 행복하면 그 뒤에 12년도 뭐 거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경쟁에 휘둘리고 친구들을 적으로 여기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그런 학교 생활을 마친 아이가 대학을 가서 그런 취업을 위해서 달리는 그 길들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학교 다니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삶이 그 뒤에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진짜 또 필요할 때는 결단력이 있으셨어요. 저희 어, 부부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의견이 잘 맞았어요. 어, 제 아내의 생각이 강했고요. 아, 네, 여기 깨알, 네, 자녀분들도 좋은 부모를 만났고, 무엇보다 사실 아직 아이 교육에 엄마의 권한이 크다 보니까 또 좋은 엄마를 만났고, 좋은 부인을 만나셨네요. 인문학 독서를 시키셨죠. 인문학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 그러니까 대안학교 진학하고 나서 이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인문학 부분, 특히 이제 독서 이 음, 부분이에요.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날카로운 칼과 창, 이제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항상 남을 향하게 되겠죠. 그리고 잘못 쓰이면 본인한테도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무기인데, 저는 독서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부분은 갑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음,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런 경쟁력이라는 그런 지식의 무기보다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음으로써 스스로가 내적 성장을 했을 때 어, 뭐의 가장 좋은 싸움은 혹은 전투는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혹은 칼을 꺼내지 뽑지 않고도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꼭 필요한 싸움이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스스로가 단단함으로 이기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독서가 그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본 내용 중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무섭지가 않다. 라는 구절을 봤는데 와, 그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쌓이고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그런 자신감, 그런 단단함이 이제 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런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와, 대표님 말씀 10번 정도 제가 매일 들어야겠어요. 독서는 갑옷도 될 수 있고, 무기도 될 수 있고, 식량도 될 수 있는 네, 그런 전쟁에서 쓰일 수 있지만, 칼이 되어 남을 찌를 필요는 없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갑옷.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사회생활에서 어떤 말투가 도움이 될까요? 좋은 말을 좀 써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음, 그 말을 좋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저는 말이 마음의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쓰려고 말을 조심히 하려고 하면 그 마음도 좀 더 음, 고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호감 있는 말투의 첫 번째는 저는 좋은 말을 쓰는 것이고 방법은 이 내 말 끝에 내가 말하면은 이것이 끝에 미소라는 필터를 거쳐서 말이 좀 빠져나간다. 내 말 아, 끝에 솜사탕이 묻어나간다라고 생각을 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그러니까 말을 액센트를 교정하고 그리고 뭐 아나운서처럼 훈련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말투가 된 거네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욕 안 하세요? 아, 네, 저희는 욕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보내서 좋았던 거는 네. 이 두 아이들이 욕을 학교에서 안 해요. 안 음, 했어요. 그래서 욕을 할 줄 몰라요, 잘. 네. 저는 지금 뭘 배웠냐면 항상 말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좀 어눌하고 촌스럽고 뭐 이렇게 말 잘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돼요. 욕만 안 하면 되겠구나. 끝으로 한다와 해낸다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저도 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낸다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리고 그 해내는 감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영어로 따지면 한다는 do라는 단어가 되겠죠. 해낸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성취한다라는 단어인 accomplish가 될 수도 있고, 일을 마친다는 finish, 혹은 완성한다는 complete, 뭐든 다 좋은데요. 일을 한 것과 해낸다라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성인 것 같아요. 제 사례 중에 하나로, 그러면 제 책에도 쓴 내용인데, 저희 직원한테 다음날 아침에 그 9시에 미팅이 있었는데, 그거 10시로 좀 바꿔줘. 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거래처에다가 미팅이 9시에서 10시로 변경됐다라는 것을 그 담당 내일 미팅 올 사람한테 이메일로도 보내고 전화도 했어요. 근데 전화는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퇴근을 했습니다. 네.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그 변경된 시간이 아닌 원래 시간에 그 미팅하러 와서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어요. 네. 미팅 시간을 변경을 저쪽에 알렸죠. 근데 네. 알린다라는 거는 이 친구는 저쪽에다가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네. 변경됐어요. 실제로 미팅이 변경되는 일을 하려면은 상대방이 바뀐 변경 시간을 확인하고 그렇죠. 알아듣고 거기에 맞춰서 변경된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미팅 시간의 변경이란 일을 하는 거죠. 이 친구는 미팅 시간이 변경됐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이 시간 변경이 돼서 바뀐 시간에 미팅을 하게 하는 그 일은 해낸 게 아니에요. 홍보는 했으나 소통은 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되는 지역, 그리고 문자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 그리고 이메일이 통하지 않는 지역에 운 나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게 뭐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에게,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완결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받은 내용을 물리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는 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그 일에 합쳐지는 것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모든 일은 결국은 완결이라는 결과로서 조금씩 머리가 방향성이, 지향이 그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그냥 이랬어가 된다면은 이 머리 끝이 모아져서 완결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작가님 좋은 책에 좋은 말씀을 많이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개처럼 살자라는 생각이에요. 네. 멍멍이요? 예, 하루를 개처럼 살자. 그 말은 이제 저희가 강아지를 7마리를 키웁니다. 걔는 어제 놀지 못한 공놀이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 뭐 하고 놀지를 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뜨는 순간, 오늘 하루 좋다 하면서 하루를 정말 열심히 재밌게 잘 놀기도 하고 뛰어놀고 밥 먹고 주인하고 시간을 보내고 잠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눈 뜸과 동시에 새로운 하루다 라고 좋아하죠.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라고 생각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막연한 미래에 뭘 하겠다 혹은 목적은 있는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이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일 힘들 때는 어제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오늘이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이 합쳐진 날들을 매일 보낼 때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개처럼 살자라는 얘기는 어린이처럼 살자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제 일을 후회하지 말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정말 꼭꼭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잘 보내면 그 잘 보낸 날들이
뭉쳐진 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의 마음, 그리고 강아지처럼 오늘 네. 하루를 잘 살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막연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잘 살자. 이런 삶의 의미로 꽉 채우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일을 해도 오늘부터 태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셨어요.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셨는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상황 때문에, 집 상황 때문에 저희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제가 친할머니와 단둘이 이제 시골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저희 아, 아버지가 그렇게 자상하신 분은 아니셨는데, 방학 때 되면 네, 계리문고라고 하는 네. 그런 전집 같은 책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 기억에 아마 그때가 5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계리문고 50권짜리를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방학 음, 동안에 그 50권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방학 때 또 50권을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저는 책이 재밌고 좋았었던 거고, 뭐 생각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다른 환경에 있었던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뿌리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참 많은 책들, 그리고 학교에서 읽었던 그런 책들이 저한테는 큰 자양제였고, 걸음 같은 비료, 음. 질소,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독서의 힘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100권을 사주셨는데 제가 100권 다 안 읽어서 그렇게 됐나 봐요. 네, 어린이 여러분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또 건강하고 신나게 재밌게 살아가세요. 하루하루를요. 그러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